오늘은 할아버지를 추억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석 유영모 선생님의 둘째 아들 설아의 손녀 유희슬 선생께서 정의여고 교사 시절인 1992년 5월 17일에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쓴 글 할아버지를 추억하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꿈에라도 할아버지를 본 날은 공연히 좋은 하루가 열릴 듯한 느낌이 든다.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는 인자한 모습으로 혹은 침상으로 쓰신 나무 판자 위에 누워 코를 골며 주무시던 모습으로도 꿈에 보인다. 차를 타고 장흥을 지나 친정에 갈 때면 할아버지가 누워 계실 신세계 공원묘지 산 언저리를 버릇처럼 올려다 보면서도 시집 온 뒤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다. 장례식 날 저녁 때 할아버지를 추운 산에 두고 집에 와서 허탈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서성거리는 가족들에게 9살이었던 막내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래.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어쩌면 그리도 기특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이었던지 그 깜찍한 녀석이 20살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서만 살아계신 지 만 10년인가 보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함께 살지 않아 1년에 몇 차례 며칠간 뵈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세검정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다. 같이 살기 전에는 할아버지가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다. 대여섯 살 때 서울에 다니러 왔다가 강원도로 떠날 때 참멀미가 유난히 심했던 나는 할아버지가 사주신 흰 엿을 미리 입에 물고 있었다. 새벽 먼 동도 트기 전에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막상 떠나려 하니 속이 울렁거려 도저히 엿도 먹을 수가 없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며 엿을 안 먹는다고 떼를 쓰니 옆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리다오 하시며 받아 당신 입에 툭 털어 넣으셨던 기억이 난다. 강원도 집에 오셨을 때는 햇볕 잘 들던 안방에서 손 안 베이도록 과도를 쥐고 과일 깎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다. 큰 아버지가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시게 되자 둘째 집이던 우리 가족들이 집과 땅을 강원도에 그대로 둔 채 갑자기 상경을 하게 되었다. 쓸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먼저 와 있던 바로 밑에 동생은 너무도 엄격하신 두 분의 가르침에 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고 나중에 같이 살게 된 나와 셋째는 할아버지 교육 방침에 적응하느라 매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먼지 안 들어가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물을 꽂고 앉기, 치마 길게 입기, 발소리 안 내고 걷기, 함부로 아무데나 눕지 않기, 물건 제자리에 놓기, 한 길에 나가 놀지 않는 것은 물론 노는 아이를 구경하는 것도 안 되었다.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입은 해에 안 벌어졌나,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와 있나 점검하기 바빴다. 물론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혼이 나야 했으니 당사자야 그렇지만
중간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에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다. 할아버지 하면 호랑이를 연상하곤 했는데 공교롭게도 할아버지는 범띠셨다. 어느 날 무섭지만은 않은 다른 모습의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왔다. 할아버지가 내게 경복궁에서 열리는 미술 전람회를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데 대뜸 너 걸어갈 자신 있니? 하고 물으신다. 강원도 농장 시절 몇십 리를 걸어다니며 단련시킨 다리인데 무슨 말씀이람 하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했더니 흐뭇하게 웃으셨다. 할아버지는 세검정 집에서 조석고개를 넘어 부암동을 지나 청와대 쪽으로 해서 경복궁에 가기까지 장소에 맞는 역사 얘기를 해 주셨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얼마나 이해했겠는가마는 나를 어른처럼 대해주시며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는데 감격하여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 했던 기억만 난다. 경복궁 안 잔디밭에 들어서니 푸른 숲을 배경으로 드문드문 그림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걸어가서 잔뜩 허기가 진 내게 그림이 제대로 보였을 리 없었다. 고풍스러운 지붕을 이고 있는 작은 식료품 가게만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 카스텔라가 놀랍게도 내 손에 쥐어졌고 순식간에 그 빵은 먹어 채워졌다.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드시는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시장하셨을까마는 당신은 괜찮다며 그냥 미소만 짓고 나의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계셨다. 그림을 다 감상한 뒤 광화문 쪽으로 나와서 보도를 나란히 걷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려 아주 쾌적한 느낌이었다. 할아버지는 보도블럭을 한 칸씩 뛰어넘어 껑충껑충 걸으시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다가 대뜸 엄숙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셨다. 너 오늘 인상적인 것이 떡이냐 그림이냐? 어떻게 대답해야 기뻐하실지는 뻔한 노릇이라. 곤란해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림이요 하고 대답하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정말 기쁜 얼굴로 그럼 그래야지 하시며 기특해 하셨다. 그러나 어쩌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호랑이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먹음직스러운 큰 빵이었으니 그 후로도 그림을 좋아하신 할아버지는 미술대회에 나간다면 흔쾌히 참가비도 주셨고 성적이 좋으면 고궁 그림이든 액자도 선물로 사주셨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3남 1녀 자제 중 둘째였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할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고 무서우셨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거나 학급비라도 걷는다면 인쇄된 청구서를 안 가져왔다며 절대로 들어주시는 법이 없었다. 암만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질질 눈물을 짜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안방으로 가곤 했다. 할머니는 무척이나 얌전하셨지만 동시에 곧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이었다. 그러나 하도 아드님이 강경하시니 며느리와 손녀들이 하소연을 안 받아줄 수는 없는 처지였다. 어느 날은 안방에서 울먹이며 한참이나 준비물 얘기를 할머니께 하고 있으려니 아랫목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시던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흰 구슬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 그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공손히 갖다 드렸더니 가지라고 하셨다.
그 후로도 준비물 사라고 돈을 몇 차례 주셨는데 거스름돈은 항상 가지라고 하셔서 남은 돈은 당연히 주시겠지 하는 고약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 드디어 어느 날은 거스름돈을 말없이 그냥 가져버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마주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때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났다. 뜨끔해서 가보니 근엄한 표정으로 한참 내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허락도 없이 잔돈을 가져간 것을 심하게 책망하셨다. 할아버지의 흰 구슬 지갑은 그 후로도 아버지께 돈 타기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가 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왔을 때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설날이면 형편없는 차림새의 중년 남자가 고등어 자반을 새끼줄에 묶어 들고 꼭 할아버지를 배워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며 안방으로 찾아들기도 하였고, 어떤 청년은 멀쩡한 정신일 때는 무서워서 못 찾아오다가 머리가 이상해진 다음에는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할아버지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에 대하여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돈에 대한 개념이 불투명해진 다음에도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수전증 심한 손으로 그 흰지갑을 찾아들고 버릇처럼 급히 현관으로 나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게는 어려서부터 신기하게 보인 것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분명히 하느님을 믿는 분인데 모임이 있으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목사, 수녀, 스님까지 다 모여드는 것이다. 어떤 수녀님은 대문까지 배웅하는 나를 보고 너는 참 좋겠다. 저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살아서 할아버지 살아 계신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해라고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정식으로 듣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 지금도 아쉽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으니 좋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는 거의 말씀이 없이 한탄처럼 아버지 하는 소리만 내시곤 했다. 내 또래 어떤 학생은 내가 암만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어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해도 자꾸만 뵙고 싶다고 해서 할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다. 그 학생과 마주한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결국 당신이 학생에게 한 말은 단 한 가지, 그 학생을 가리키며 하나, 당신을 가리키며 둘, 그리고 공중을 가리키며 셋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고 동네 교회인 노 목사가 우리 집에 전도 왔다가 할아버지 호통에 왜 정신없이 쫓겨갔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너무도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목사가 쫓겨갔다니까 가족들도 모두 교회에 못 다니게 했나 보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우리 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빠작빠작 소리 나는 새 지폐를 준비했다가 연봇돈으로 주셔서 주일 학교에 가보도록 했고 중고등부에 나가보게도 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결국 나는 할아버지에게 쫓겨났던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반사 일까지 몇 년 해본 후 무엇인가 알게 된 느낌이 있었으니 깨달음이란 참 어렵게 얻어지는 것 같다. 연세가 많아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셨다. 한 번은 어디론가 가셔서 집으로 돌아오시지를 않아
아버지가 큰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까지 다 뒤지고 다니는데 결국 위동에서 발견되어 집으로 모시고 왔다. 때에 저른 의복과 부각터널을 다 더듬고 걸어가신 듯 때가 낀 손톱, 수척한 얼굴 등 이루 표현할 수 없이 초라한 할아버지는 며칠을 심하게 앓으셨다. 그 이후 할아버지의 기력은 너무도 허약해지셔서 새벽에 하시던 냉수 마찰, 맨손 운동은 물론 우리들과 곧잘 하시던 눈싸움까지도 옛말이 되어버렸다. 1981년 1월 옷 입으시다 쓰러지신 후 드실 수 있는데도 입을 꼭 다물어 식사를 거절하시더니 꼭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거칠게 쉬시던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찾아온 그 정적은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다. 몸은 옷과 같아서 낡으면 훌훌 벗어버린다는 말씀처럼 할아버지의 늙고 지친 몸이 헌옷처럼 저녁 어스름 고요 속에 남겨져 있었다. 이것으로 타석 유영모 선생님의 둘째 아들 슬아의 손녀 유희슬 선생께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쓴 글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의 일원이었던 손녀가 어릴 때 할아버지 타석 유영모 선생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함께 생활했던 몇 가지 추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타석 선생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13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